행복의 기원. 이 책을 쓴 서은국 교수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행복학 연구자인 에드 디너 교수에게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 CBS의 세바시 강연 영상에 인기를 끌었고 JTBC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 교수의 프로필 중 여러 강연에서 행복에 대한 차가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가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이 행복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답을 독자들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어왔던 좋은 말들의 재탕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게 어떤 사람의 책 한 권으로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거라면 행복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일찌감치 멀어졌을 겁니다. 스피노자도 에티카의 마지막 문장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만일 행복이 눈앞에 있어서 큰 노력 없이도 발견될 수 있다면 어떻게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등한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물다. 먼저 책에 대한 느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생존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 행복. 수단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책. 이 책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행복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학 입문서로는 훌륭한 책입니다. 어렵지 않게 술술 익히는 걸 보면 저자의 노고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서 교수의 다른 책도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행복이란 단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말은 18세기 일본에서 영어 해피니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옛 고전엔 행복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그나마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을 긍정의 기분, 즐거움 정도로 정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감 혹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당시 어떤 상황에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자는 행복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합니다. 행복에 대해 처음 정의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건 맞지만 그가 말한 행복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행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영어 해피니스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어떤 순간처럼 짧은 기간에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은 어떤 한순간이 아닌 한 생애 전체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죽을 때가 다가온 시점에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말이거나 혹은 한평생 지향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덕이 있고 중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책장을 덮는 사람이 많을 걸 알기에 생략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이라고 한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아빠라는 사실, 또 하나의 목적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는 우주에서 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의 말처럼 목적론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는 노예제, 즉 신분제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와 하층민들을 시대에 순응하게 하는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중세 기독교 시절에도 목적론적 존재론은 유용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해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 플라톤의 이데아는 천국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현실 만족과 신앙심 고취로 변형되었습니다. 사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신의 자리가 금권으로 대체된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데아론과 목적론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적론적 존재론에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장에 나오는 하나의 목적은 다른 목적에 종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목적은 상위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대화를 가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답.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질문 2.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요? 답. 돈이 많으면 넓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으니까요. 질문 3. 넓은 집과 좋은 차는 왜 필요한가요? 답. 그러면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질문 4. 가족들이 편안하면 뭐가 좋은가요? 답.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문답에서 최초 목적인 돈은 상위 목적인 넓은 집과 좋은 차의 수단이 됩니다. 넓은 집과 좋은 차는 다시 상위 목적인 가족들의 편안함의 수단이 됩니다. 가족들의 편안함은 결국 최종 목적인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한 수단이 되는 식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목적이 상위 목적의 수단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차근차근 쌓다 보면 어느새 더 이상 수단이 되지 않는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짜 목적이 바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돈이 나중에 나오는 행복의 근원이 되는 유일한 답이 아니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꼭 돈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평소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아이들에게 자상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것 등등 돈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 이퀄 돈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면 따뜻한 남편 혹은 아내, 자상한 부모,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상당 부분 포기한 채 돈 벌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행운이라는 꽃말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행복이라는 꽃말의 수많은 세잎클로버를 짓밟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전원적 사고를 극복하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지성의 첫 출발점이기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객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게 그 이유입니다. 기독교처럼 목적론에만 매몰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산타클로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낭만 정도를 갖고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매사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세상은 철학자도 많고 현자도 많을 것입니다. 반면 욕망이 사라진 세상은 재미와 낭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삶이든 욕망을 쫓아 다이내믹하게 사는 삶이든 자신에게 맞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서문에서부터 그것을 강조합니다. 뚜렷한 결론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이 둘이 공통된 원천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5장과 8장에서도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밝힙니다. 사회성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독보적인 특성이다. 마이클 가자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설계된 이유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이다. 과도한 물질주의는 행복에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에 집착할수록 정작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론치고는 너무 진부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런 말이 되곤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즉 구매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력은 결국 시간을 의미하며 구매력이 많다는 건 자신이 통제하는 시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한정된 시간만을 살다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 즉 구매력만이 시간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이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워라밸이 맞는 생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사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리 앙투아네트는 낮에는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밤에는 마구간에 가서 말젖을 짰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의 절반을 먹고 사는 데 투자한다면 남는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것만 찾는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50억 혹은 100억 정도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오랜 기간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세계 주요 항구에 들릴 때마다 그 도시를 구경하고 좋은 음식과 공연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안락한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좋아하는 것들도 사고 좋아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매일매일 반복하고 몰입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서와 산책, 악기 연주는 돈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루틴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매일 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여행만 다니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이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만족감, 즉 행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해줍니다. 엄청난 금액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돈을 누구와 함께 쓰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의 연인 혹은 배우자와 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 쓰고 싶은가 등등. 만일 지금의 연인이나 배우자와 쓰고 싶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필요에 의해서 만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일 뿐 정말 애정이 있는 상대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에서 사람엔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타인을 제대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알려면 반드시 타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 타인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모습조차 좌우가 바뀐 모습일 뿐입니다. 타인에게서 듣는 자신에 대한 장단점과 타인에게서 보는 좋은 모습, 싫은 모습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선 타인이 필요하고, 자신과 맞는 타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사도, 판사도, 최신 IT 기술자도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땀을 흘렸을 게 분명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행복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